20년 동안 기다린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면 끝내겠다고 마음먹었던 결혼 생활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버틴 시간들입니다. 아이 20살까지만 참자. 그 말만이 제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독립도 준비했고 새로운 삶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결혼 초반 7년 동안 저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에 바빴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찾아온 건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였어요.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배가 불러와 잠 못 드는 밤에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걸요.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어요. 이 작은 생명을 제가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3시에 아이가 울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기저귀가 젖어도 배가 고파도 열이 나도 모른 채 잠만 잤습니다. 저는 1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그 잠깐만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결국 밤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보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목욕을 시켜보라고 했더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유를 타달라고 했더니 비율을 몰라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못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인데, 저도 무섭고 어려운데 왜 저만 다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돌이 지나도록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울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면 화를 냈어요. 좀 조용히 안 되냐? 그러면서 본인은 새벽까지 TV를 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주말이면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는데 그 사람은 TV를 보거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나 쉬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말했어요. 주중에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주말까지 애봐야 해? 회사 다니는 게 힘들다고요? 저는 24시간 내내 아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주 오셨습니다. 아이가 예쁘다며 안아주고 사진을 찍고 주변에 자랑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 돌보기는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업고 상을 차렸어요. 아이가 울면 저만 달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 하셨지만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분유를 타주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젊을 때 내가 다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이는 다시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다가오면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울었어요.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말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예민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편한 거였어요.
함께 놀아준 적도, 달래준 적도, 돌봐준 적도 없으니까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대답은 했지만 놀아달라고 하면 나중에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저희는 따로였어요. 그 사람은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 밥을 먹이며 제 밥은 식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가끔 물어봐도 그냥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의 아빠였지만 저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제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만 성인이 되면 그때는 끝내자.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린 것이었지만요. 이혼하고 싶다. 말로 내뱉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저는 오랫동안 일을 쉬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더 힘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지만 모든 검색 결과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때까지만 참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20살까지만. 이 말은 제 인생의 주문이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했어요. 아이가 20살이 되려면 앞으로 15년, 5,475일, 13만 1,400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그게 제가 찾은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조용히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쉬어서 막막했지만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가끔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냥 공부 좀. 무슨 공부? 심심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방해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공부하는 동안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취감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였어요. 아니, 룸메이트보다도 못한 관계였습니다. 룸메이트끼리도 서로 안부 정도는 물어보지 않나요?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가끔은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이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 사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도 이 집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진 거였어요. 아이는 점점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전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마치 이 집의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먼저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 숙제를 도와줬어요. 식탁에 세 명이 함께 앉는 일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있었고 그마저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오후까지 잠을 자거나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마트를 가고 공원에서 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도 같이 가자고 권유했지만 매번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당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왜 같이 안 가요? 아이가 물어보면 저는 답했어요. 아빠는 바쁘셔서. 사실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였지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항상 그 사람을 감싸주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가족들이 다 함께 웃고 떠들어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요. 마치 도서관 같아요.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집에 웃음이 없다는 걸, 따뜻함이 없다는 걸. 아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이니까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들, 답답해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울분이나 분노 같은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 현실이고, 이게 제 선택이라고. 감정을 소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미래를 위한 준비에 쏟기로 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공부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사람과 저는 더욱 대화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학교일, 집안일, 가족의 건강관리, 경조사,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버거웠지만 이것도 나름의 루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 즈음 저는 드디어 일을 시작했어요.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된 급여 명세서를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의 저는 집에서의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웃고 떠들고 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저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집에서는 숨죽이고 살았는데 직장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앞으로 3년.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중에 혼자서도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즘 바쁜 것 같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응, 일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괜찮아.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회사는 어때? 라고 물어봤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도 점점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저는 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월급을 그 통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지만 제 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통장 잔고가 늘어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경제적 독립이 곧 정신적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2년 후면 끝이야.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가 20살이 되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였습니다. 그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저희 사이에 어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살지 않았고 그 사람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라는 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아이도 점점 커가고 있었고 저도 점점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앞으로 딱 2년. 그럼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음이 있는 집에서 진짜 가족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제가 세워둔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을,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밥을 먹다가도 자꾸 배를 만졌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처음엔 저도 아내로서 당연한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늘었어요. 정말 병원에 가봐. 뭔가 이상해. 이번엔 진짜 걱정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미운 정이 고운 정 다 떠나서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픈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다음 주에 가볼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달랐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털썩 앉지도 않고 TV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안 좋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다는 거야?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대. 혹시 모르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혹시 모르니까가 무슨 뜻인지. 며칠 뒤 그 사람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편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저녁에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췌장암 2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췌장암. 그 무섭다는 췌장암. 그게 뭔 뜻이야? 수술을 해야 한대. 그것도 빨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가 아플 때도, 시댁에서 힘들 때도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제 곧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수능 앞두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걸 챙기는 그 사람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병원 가라고 해줘서. 그 말에 저는 또 당황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전에는 제가 차려주는 대로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물어봤어요. 오늘 아이 학교 어떻게 갔어? 아이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저한테도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부부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전날 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았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간절한 사과이기도 했어요. 수술 잘 될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고마워.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곧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도 곧 20살이 될 텐데,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가 코앞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저를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이도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살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 사람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미웠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했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정말로.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저한테 고마워해요. 아이를 챙깁니다.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을 참고 기다린 그 순간이 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병든 그 사람을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동정일까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달라질까요? 그 사람이 아프대요. 이제야 저를 바라보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